AI가 발달하면서 번역가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번역 일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이상하게 번역가가 되는 방법은 찾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에게 보내주셨던 개인적인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번역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통번역대학원이나 번역학원을 다니지 않고 10년간 번역 업무를 했던 경험을 여기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유하는 내용은요, 저의 짧은 경험에 한정되고 지극히 개인적인 노하우와 견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번역가로서 경력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 번역 업무를 맡겨주셨어요. 외국계 기술 기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큰 장비 쪽 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사에서 제공하는 큰 장비 매뉴얼을 한국의 엔지니어들이나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과학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외주로 맡기려면 비용이 드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아보면 비교적 간단한 번역이라서 주니어였던 저도 할만했던 난이도가 낮았던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역해야 하는 양이 꽤 많았거든요. 주변에서는 너 매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별로 안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이 번역이라는 업무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건 자율성을 가지고 저 혼자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제일 좋았고, 그리고 제 몇 없는 장점 중에 하나가 좀 손이 빠르다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요. 또 제가 한 만큼 이게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계기로 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좀 그냥 있기 뭐하니까 알바로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번역 커리어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우연한 계기로 번역을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재미를 느껴서 계속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어떤 종류의 문서로 번역을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 하던 것과 비슷한 문서 번역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이유는 없었고요. 일감을 받기가 쉬워서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기술 번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했던 과학 쪽에서는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에 대한 설명 같은 그런 문서를 번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렵잖아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너무 지루했어요. 번역이라는 일 자체가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이 내용을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일인데 이게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3주 계속 똑같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제가 영상 번역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일단 납품일이 문서 번역처럼 길지도 않고 빠르게 끝나니까 속도감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번역이라는 일 안에서도 카테고리에 따라 저의 흥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상 번역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계속 영상 번역으로만 일을 했습니다. 주로 제가 했던 건 영어로 제작된 드라마 시리즈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드, 미드 이런 것들의 자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또 방송국에서 교양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보면 해외 나가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장면이라든지 현지에서 촬영했던 영상들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번역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역 실력은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쌓이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압도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막 외우거나 복잡한 영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공부보다는 짧은 아티클이라도 내가 실제로 번역하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그런 번역 공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일을 하다 보면 번역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작가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회사가 있어요. 번역이라는 게 단순히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재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치 작가처럼 글을 새롭게 구성하고 또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감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번역 공부도 꼭 필요합니다. 나는 번역가를 하고 싶어서 한번 영어 공부를 해보겠어 라기보다는 나는 이미 번역가다 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시고요. 좀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번역 실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주관적이에요. 언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번역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마스터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아티클을 한 번에 쭉 번역을 할 수 있다 하면 일단 번역 일감을 받아서 실전에서 부딪히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번역과 책 번역은 공부 방향이 많이 다른가요? 어떤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번역 실력을 갈고 닦는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 기술 번역으로 시작을 하고 영상 번역을 오래 했던 저의 경험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술 번역을 할 때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기술 번역은 대부분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용어를 익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해요. 그런데 영상 번역은 또 다릅니다. 내가 번역한 내용이 결국에는 영상에서 자막을 입히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막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자막을 다는 프로그램도 다를 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책을 만드는 출판 번역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거기에 맞는 공부 방향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번역가가 되려면 꼭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야 할까요?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번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번역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대를 나오면 일단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번역가에게 필요한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번역 일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실력이 번역가에게 필요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가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력에 대한 본격 평가는 테스트 번역으로 합니다. 이걸 통과하면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번역가의 언어 실력은 갖췄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언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번역 업계에 처음 진입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해외 유학 경험이나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테스트 번역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 심플한 나의 이력서도 실전 번역이 나쁘지 않다면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번역 일감에 대한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해보시고 부딪혀 보시면서 나에게 기회가 오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번역가가 일을 구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번역가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에이전시에 소속되어서 그 일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개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에이전시가요,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해외 에이전시의 그 번역 요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에 있는 회사와 일을 하게 된다면 페이가 달러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국에서 받았던 일은 에이전시 없이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 번역사랑이라는 다음 카페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계약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번역 일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발적으로는 크몽이나 숨고 같은 그런 재능 판매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약간 글로벌한 플랫폼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에 제가 나중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전업 번역을 하시려면 사람인 같은 채용 포털 있잖아요. 거기서 번역 카테고리만 필터링을 해서 쭉 살펴보시고 또 지원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번역 업무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은 바로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 테스트 번역을 하는 시간도 좀 꽤 걸리고요. 에이전시가 가지고 있는 번역가 리스트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에 있던 그 선배 번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계속 지원을 해보세요. 번역 작업물의 퀄리티는 내가 아니라 일감을 주는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테스트 번역을 했을 때 그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이랑 병행해서 번역 일을 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쪽 일을 모두 가져가기에는 언젠가는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올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발달하면서 번역가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번역가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AI의 등장으로 번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번역 작업은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저는 사실 이미 대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웹사이트 번역 같은 것도 너무나 흔하고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같은 거 우리 자연스럽게 다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는 번역이라든지 창의적인 번역이라든가 또 문화적 뉘앙스를 반영해야 되는 좀 세심한 터치가 필요한 그런 번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번역에 있어서는 대체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AI가 번역을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검토하는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또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것도 있고요. AI가 나와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 같던 직업인 그 번역가의 수요가 아직까지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번역이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로컬라이제이션은 단순히 텍스트를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번역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 나라에서 주로 쓰는 단위라든가 날짜 형식이라든가 문화적인 요소까지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직접 읽거나 들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 경험 자체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과정입니다. 번역가라는 직업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번역가를 필요로 하는 파이 자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역가도 AI를 잘 활용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리랜서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데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가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돈 관리가 되면 멘탈 관리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수입원을 늘리는 겁니다.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의존하지 않고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회사에서 계약이 끝나거나 감이 없는 시즌에도 저의 전체적인 수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거든요.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내가 한 달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만약 이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보다 월 수입이 높을 때는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통장에 파킹해 둡니다. 그리고 100만 원보다 수익이 적은 달에는 부족한 만큼을 이 통장에서 꺼내서 제 월급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상금 통장도 따로 마련을 해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최소 3개월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따로 저축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니까 월 수익이 들쑥날쑥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이 언제든지 확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일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브랜딩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브랜딩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제가 이 단어를 대체할 만한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정말 혼자 자립해서 내 이름 석자만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도 좀 자신만의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번역 결과물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 이상으로 제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력들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도록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하는 작업에 제가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몇 없는 장점 중 하나인 이 속도에 차별점을 두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브랜딩이라는 것에 노력을 하니까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작업 문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처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내 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이미 소통도 해봤고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원하는 포인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원활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편안한 경험을 했던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에게 저를 추천하거나 소개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도 좋아지고, 또 대부분 소개를 받아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비용보다는 품질과 신뢰도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도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차별화되는 나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지, 또 먼저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보면 계속해서 일을 받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역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 작업이 필요할 때 저에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역제안을 하는 방법도 제가 일감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프리랜서는 혼자 일감을 찾고 또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영업 능력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혼자 일하는 형태지만 여기에서도 계속 인간관계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신뢰를 쌓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인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이 방법들을 덧붙여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뢰도를 쌓는 겁니다. 이 신뢰도는요, 프리랜서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사실 약속을 지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된 날짜에 번역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납기일을 보장하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제가 완성할 수 있는 날짜보다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납품일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 납품일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하루 이틀 전에 끝낼 수 있는 일만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했을 때 약속된 납품일보다 하루 이틀 일찍 결과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지키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유 날짜를 두면 만에 하나라도 늦는 일을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최소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절대로 허투루 대충하지 않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 퀄리티가 들쑥날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베스트 버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성을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맡기면 믿을만 하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업 중간에 클라이언트에게 저의 작업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클라이언트는 저에게 일을 딱 맡기고 결과물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가 날짜가 되어서 결과물을 받아보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서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 작업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에는 결과물이 좋지 못하거든요.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런 상황이 최대 리스크라는 거를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샘플 작업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첨부해서 메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수정사항이나 개선점이 없는지 여쭤보고 퀄리티의 측면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더 의역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문장이 너무 짧으니까 길게 이어달라고 하시거나, 너무 딱딱하니까 좀 캐주얼한 문체로 바꿔달라고 하시거나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저는 그 남은 작업에 이걸 적극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해지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작업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하고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제가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도 전할 수가 있고, 최고의 결과물을 내겠다는 그런 저의 의지도 보여지더라고요. 또 일을 하다가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거나 또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지체 없이 미리 연락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도 줄 수 있고 실제로도 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에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꿀팁도 기억하시면 상황에 따라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번역가에 대해서 보내주셨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저의 작은 경험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